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9세의 나이가 된 할머니이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자입니다. 저는 항상 나이가 들수록 욕심도 내려놓고 입도 무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내가 자식들에게 귀찮은 애미가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늙어서 고집 부리고 말만 많으면 어느 누가 좋아할까 싶어 남편과도 늘 이 약속은 꼭 지키자, 항상 조심하자 하며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까지 조심히 살았나, 그냥 큰 소리 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내뱉으며 살 걸 하는 후회가 몰려와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텐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청취자분들 또한 현명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요. 저 때만 해도 딸보다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남아선호 사상이 컸기에 제가 첫째를 아들로 낳았을 땐 그야말로 시댁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왜냐면 남편 위로 형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남은 한 분은 딸만 셋을 낳으셨거든요. 그러니 시댁에선 제게 복댕이라며 행가래라도 쳐줄 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차별로 저희 형님도 고생을 꽤나 하셨는데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형님만 들들 볶으셨어요. 저도 그런 형님을 볼 때마다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는데 2년 뒤에 제가 또 한 번 아들을 낳으니 그때부턴 형님도 시댁 발길을 끊으시더라고요. 하긴 저 같아도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시댁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암튼 그때는 시댁에서도 하도 저를 떠받들어 주기에 정말 제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아들 둘을 떡하니 낳아주니 이 집에선 제게 훈장까지 줘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살았는데 시부모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갈 저희 아들들한테도 온갖 사랑을 다 주었어요. 그때는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했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는 손자들 돌보는 게 낙이라며 저희 집까지 와서 봐주셨는데 시어머니가 애들들을 너무 오냐오냐하게 교육을 시켜놓으셨어요. 남자애들이라 어렸을 때는 장난도 많이 치고 청개구리처럼 행동을 했지만 이런 게 크면서 더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물불 안 가리고 성질 내고 저한테 욕까지 하곤 했는데 어렸을 땐 엉덩이 몇 대 손바닥으로 치며 다그치기라도 했지. 애들이 10대가 되니 제가 걔들 힘에 못 이겨 아예 훈육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손이라도 들라고 하면 제게 개기고 어쩔 거냐며 막 들이대는데 몇 번씩이나 몸싸움 비슷하게 한 후에는 이젠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 녀석들이라 대드는 것도 있었지만 이미 훈육을 시키기엔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해댔어요. 여보, 당신이 애들한테 좀 뭐라고 한마디 해봐. 당신은 일 때문에 집안 돌아가는 걸 잘 모르지? 이것들이 나한테 얼마나 대드는지 알아? 이젠 진짜 나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 좀 해봐. 아버지 말은 무서워서라도 듣겠지. 아, 원래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사춘기고 하니까 반항도 하고 그러는 거지. 특히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오고 철들면 또 달라져.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걱정은 접어도 에이, 난 피곤해서 잘난다. 라며 매번 피곤에 쩔어 집에 오면 씻고 자는 거밖에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매번 저만 유별나게 애들 훈육을 신경 쓰는 사람이 되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했던 게 제가 아들들한테 야소리만 해도 어딜 귀한 내 새끼들한테 야라고 하고 있냐며 우리 새끼들이 너한테 야소리 들을 애들이냐고 타박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 애들도 저한테 혼나거나 지들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할머니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의 말대로 애들이 나이가 먹고 군대를 다녀오니까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의젓해지기도 했고 속 썩이는 일도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속 썩이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여기에 쓰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하곤 했어요. 10대 때 술, 담배는 물론이요.
도박판까지 드나들며 말썽을 피웠는데 경찰서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는 날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놈 중에 한 놈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면 덜할 텐데 이건 뭐 둘 다 똑같이 속을 썩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니 그제서야 방건했던 남편도 심각성을 깨닫고 애들에게 노력을 했지만 다 무용지물이었죠. 이게 다 시어머니가 오냐오냐 하면서 애들 버릇을 망쳐놔서 그런 거야. 내가 당신한테도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그럴 때마다 당신 뭐라고 했어? 어머님 편이나 들고 냅두라고 했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맘 졸이면서 살아야 돼? 당신 혼자 잘났다 이거야 뭐야? 그럼 당신이라도 애들한테 제대로 교육시키지 뭐 했어? 뭐 하고 다녔냐고? 내가 뭐 집에서 놀았어? 아니 당신하고 똑같이 일하고 돈 벌고 다녔잖아. 이제 와서 왜 내 탓을 하고 있어? 탓하려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님 탓을 해야지. 난 잘못 없어. 애들이 한 번씩 사고를 치고 올 때마다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고 저희 부부도 지쳐만 갔어요. 저희 부부가 했던 제일 큰 걱정은 이 애들이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사람 노릇을 못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옛날보단 많이 달라져 취직도 하고 저희 부부에게 용돈도 주고 나름 효도라는 걸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애들이 180도로 변하긴 했어요. 뭔가 지들도 심경의 변화가 있긴 했던 모양이었죠. 그제서야 남편도 거봐, 내가 애들 크면 달라진다고 했지. 이젠 우리도 애들한테 효도받을 일만 남았어. 전에 우리 속썩이고 한 건 다 잊자고. 이제라도 잘하면 됐지. 라며 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었는데 이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고를 당할 줄 알았더라면 그날 아침에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해주고 일터로 보낼 걸. 아직까지도 그게 제일 마음에 남아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구조물 작업을 하다 머리에 철근이 떨어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식물인간의 상태로 10여 년 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거든요. 산업재해로 보상금은 좀 받았지만 그 보상금으론 10년 넘게 늘어나는 병원비를 충당할 수는 없었고 점점 아들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들들의 기분을 살피고 있더라고요. 나이는 들지, 가진 건 없지, 남편은 병상에 있지. 거기에 제일 치명적이었던 건 아들 둘이 장가를 갈 때 집 하나 돈 몇 푼 제대로 준 게 없었어요. 남편 병원비로 돈을 다 써버리니 도와줄 수가 없었죠. 그러니 더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은 장가를 간 후에는 이렇다 할 직업이 없어 둘이 같이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자리에 입점을 해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장사라도 잘 되니 애미로서는 마음이 놓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일손 부족할 땐 가게에 나가서 설거지나 청소를 도와주곤 했는데 어느 날 아들들 가게 맞은편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들어오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둘째한테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병원비로 부담을 느꼈던 둘째가 옛날과 같은 태도로 제게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능력도 없는 인간들은 꼭 이렇게 아프기까지 해서 자식들 등골을 다 빼먹는다니까. 쥐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러고 누워있으면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양심이 있으면 얼른 저 세상으로 가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빌붙어 있냐고 기생충처럼. 식물인간이라도 다 듣고 있잖아. 어? 라며 지 아버지 몸을 주먹으로 툭툭 치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고 하지 말라는 말밖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큰애가 둘째에게 욕을 하며 야,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지금 누워 계시는 아버지랑 고생하시는 어머니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너 진짜 입조심 안 하냐? 다 틀어지는 꼴 보고 싶어? 참으라고 좀. 내가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라며 제 편을 들어주는데 그래도 장남이라고 장남 노릇을 하는 아들을 보니 듬직하긴 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병간호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지칠 대로 지친 아들들은 이러한 크고 작은 다툼들을 제 앞에서 자주 했어요. 그러니 식물인간인 남편도 지금의 상황을 다 느끼고 있었는지 병상에 누운 지 11년 만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죠.
남편의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일터에서 엉엉거리며 소리를 내울었어요. 그리고 남편 사망 소식을 아들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는데 역시나 큰아들은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왔고 눈을 감은 남편의 모습을 빤히 쳐다보는데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네 아버지 이제 좀 편안하게 쉬시겠어. 그동안 살아도 죽은 사람처럼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라며 아들 옆에서 훌쩍거리니 큰아들이 갑자기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내뱉는 겁니다. 와이씨 이제야 갔네. 이렇게 한 번에 갈걸 10년 넘게 뭐 그렇게 붙어 있었어. 할머니가 유산으로 준 땅 때문에 그런가? 하긴 그 땅이 얼마짜린데 욕심날만도 하지. 의식만 돌아오면 한순간에 벼락부자 되는데. 아유씨 그래도 너무 오래 살았잖아. 이러다가 내가 먼저 갈 뻔했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큰아들을 쳐다보며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말을 더듬거렸어요. 그러니 뒤따라온 둘째가 제게 엄마 지금 뭐 어디서 모른 척 연기하고 있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효자인 척 철든 척 착한 척 사람 된 척 다 비유 맞춰주고 있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땅 문서 내놔. 박호식이 이름 앞으로 해둔 땅 내놓으라고. 너 이놈 지금 네 아버지 앞에 두고 어딜 아버지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고 있어? 그리고 니들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땅이라니. 나도 모르는 땅이 어디 있다는 거냐고? 대체 뭔 소리를 듣고 이러는 거야? 야야 용순아. 우리 참 오래도 기다렸는데 아버지 장례 먼저 끝내놓고 얘기하자고. 너도 여태까지 명령기를 펼쳤는데 이제 좀 릴렉스 하면서 숨 좀 돌려야 되지 않겠냐? 이 형이 다 계획해둔 게 있으니까 형만 믿고 따라와. 라는데 누군가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아들 둘이 하는 땅 얘기가 정말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남편 또한 제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래서 맨날 큰애가 작은애와 말싸움을 할 때 입 조심하라고 했던 거였구나 싶었어요. 다 틀어진다는 말도 이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행여나 지들 계획이 다 틀어지면 안 되니 그런 말을 한 거였네요. 저는 그 말이 그런 뜻인 줄도 모르고 큰애가 제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혼자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 장례식 때 온 아주버님께 시어머니 땅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 아주버님도 금시초문이라며 되려 아이 재수씨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안에 물려줄 땅이 어딨어요. 가난해서 농사도 남의 집 땅에다 짓곤 했는데 엄마한테 땅이 있는 건 말도 안 돼요. 재수씨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라는데 전 장례가 끝나고 이 말을 그대로 아들 둘에게 해주었어요. 그러니 두 아들들은 폭력적 태도를 보이며 우리가 할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랑 할매가 둘이 한 얘기 다 들었는데 뭔 소리야. 바른 대로 말 안 해? 계속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없는 땅을 대체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억울하다며 나는 모른다고 할수록 이 두 놈들은 더 길길이 날뛰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와 깽판을 치는 건 물론이요. 남편의 영정사진까지 깨부수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지들이 찾는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더니만 결국 아들 둘은 제 입에서 땅 얘기가 나올 때까지 저를 가두어둔다며 반지하에 방을 얻어 이사를 시켰고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다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마저 끊어버렸어요.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생지옥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힘없는 제게 아들들은 그저 공포의 대상이었기에 이렇게밖에 따를 수 없었고 아들들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진짜로 어떻게 될 것만 같았어요. 당연히 몇몇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엔 그냥 내 손으로 생을 마감하는 게 낫겠다 하고요. 물론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남편 따라 하늘나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는다는 게 보통 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짓이었고 그건 정말로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벌레도 모자라 때론 쥐까지 돌아다니는 그곳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며 아들놈들이 가게에서 가져온 남은 음식들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까 더더욱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머리를 쓸수록 이 영악한 아들놈들은 제 생사에 대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일을 꾸며댔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지만 이렇게까지 악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 제 친정서도 제가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죠. 아무리 못난 자식들이어도 제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아들들과 같이 TV를 보다가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친자식들이 부모 보험금 때문에 끔찍한 짓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고는 두 아들들이 했던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 부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아들들 모습이 딱 그 모양이었죠. 그럼 그때도 그 말들은 다 연기였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나 하던 찰나 제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체중이 감소하면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화장실에 가 소변을 보곤 했는데 그 횟수가 심각할 정도였고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나이가 들더니 몸에도 이상이 오는구나 싶었는데 이건 단순 이상이 아니라는 걸 제 발과 다리를 통해 알 수 있었죠. 한 번은 화장실을 나오다 문턱에 걸려 발을 다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그맣게 상처거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근데 이 상처는 점점 크기가 커지더니만 염증이 번지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고 제 발인데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역겨웠어요. 그래서 둘째가 제게 온 날 발을 보여주며 병원에 좀 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둘째는 인상을 팍 쓰며 아이 노인네 진짜 더럽게 발음 또 왜 그 모양이야. 이젠 하다 병원에 가고 싶어서 생쇼하는 거야 뭐야. 그 더러운 발 안 치워? 걷다 대고 발을 들이밀어. 야 이놈아 너는 내가 병원 가고 싶다고 내 발을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놓겠냐? 나 병원 좀 데려가라고. 이러다 죽게 생겼어. 니들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무사할 줄 알고 이딴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라며 아파 죽겠다고 오열을 했어요. 그땐 정말 가만히 있어도 아파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니 둘째는 지 형한테 전화를 걸어 제 상태를 고하더라고요. 그리곤 허락 사인이 떨어지자 절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선 제 상태를 보고 당뇨라고 하였고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 썩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곤 정말 눈앞이 깜깜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겁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당뇨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게 유전이었는지 한평생 건강했던 제가 당뇨에 걸린 거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당뇨 환자들은 식단 관리가 안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들놈들 때문에 제가 당뇨인 줄도 모를 뿐더러 식사도 매일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으니 확률이 더 높아진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서만 지냈으니 운동도 하지 못했고요. 둘째 아들놈은 이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럼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하는데 지 다리가 아니라고 지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꼴을 보니 제가 잘못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엄마라는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자식이 대체 어딨냐고요. 이때 제가 처한 상황은 어찌됐든 최악이었어요. 다리가 없는 상태로 밖에 나와 살든 지옥 같은 그곳에서 살든 어느 쪽도 뭐 하나 나은 게 하나도 없었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수술을 해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퇴원 후 다시 반자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큰아들이 저를 두고 둘째야 다 들리게 대화를 하더군요.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엄마가 모른다고 하면 진짜 모르는 거 아니냐? 거의 3년 다 돼가는데 노인네가 지치면 얘기할 줄 알았는데 몸이 저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건 진짜 모른다는 거잖아. 하긴 형 말대로 그런 거 같아. 게다가 다리도 저렇게 되니까 왠지 우리가 뒤치다꺼리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제 그만 손 떼자고 그럼. 그 땅은 뭐 아버지가 받아놓고 엄마도 모르게 뒤에서 딴짓했나 보네. 에라이 이거 완전히 몇십 년 동안 뻘짓했네. 라며 저만 두고 사라지는데 그 이후로는 불효막심한 아들놈들은 단 한 번도 제가 있는 곳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아들놈들이 오지 않으니 더 잘된 일이 아니냐 하실 테지만 전 그야말로 버림을 당했고 장애가 있는 몸으로 혼자가 되어버린 거죠. 한쪽만 남은 다리로 기어다니며 밖을 나와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았지만 다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 누구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게다가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장마도 많았던 해였는데 한번 비가 왔다 하면 제가 사는 반지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매번 쏟아지는 빗물이 지하로 새어들어와 무릎 밑에까지 물이 찼고 119를 부르기 일쑤였죠. 이때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곤 제 자식들보다 낫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깊이 잠에 들어 자고 있는데 새벽에 또 빗물 새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 역시나 온 집안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 목발을 짚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허둥대다가 그만 목발로 제 키 반만한 거울을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거울이 제 앞으로 떨어지는데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서랍 뾰족한 곳에 툭 하고 맞아 와장창하고 깨져버리는데 거울 조각과 함께 거울 안에서 웬 비닐로 된 대봉투 하나가 같이 떨어져 나와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 봉투엔 대문짝만하게 제 이름이 써져 있었고 필체를 보니 남편의 필체였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남기고 싶었던 뭔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른 건 챙길 틈도 없이 그 서류 봉투만을 끌어안은 채 집을 가까스럽게 빠져나왔어요. 밖에서 본 반지하 집은 참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제 인생처럼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잠시 남편이 제게 남긴 것 같은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거기엔 남편이 건강했을 때 써둔 유언장 비슷한 편지가 있었고 무슨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문서를 보는 순간 설마 아들놈들이 그렇게 찾아댔던 땅 문서가 이거인가 싶어 일단 남편이 써둔 편지를 먼저 보게 되었어요. 남편의 편지엔 시어머니한테 받은 시골 땅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땅을 잘 가지고 있다가 장손과 차손에게 물려주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 말이 애들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못 믿어워 이 땅은 우리 노후에 쓰거나 혹시 본인이 먼저 죽거나 하면 그때 저보고 쓰라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었어요. 우리 팔자엔 자식이 있어도 없는 팔자나 마찬가지니 이 땅은 절대로 애들 손엔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때가 되면 본인이 저한테도 다 얘기를 해줄 거라고 했는데 만약 제가 이 땅의 존재를 미리 알아버리면 제 마음이 흔들려 자식들이 힘들 때 다 도와줄 것 같아서 일단은 비밀로 해두는 거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인 죽기 전엔 때가 되면 이 편지와 문서에 대한 걸 말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까지 썼죠. 하지만 남편은 이 편지와 문서를 저한테 얘기해줄 틈도 없이 사고를 당했으니 이걸 이제서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거울 틈에 숨겨진걸요. 어쩌면 남편은 제가 이걸 하루라도 빨리 발견을 하길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남편이 제게 주고 간 유언장 비슷한 편지와 땅 문서를 발견했으니 정말 하늘에서 저를 돕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쳐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이 문서를 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박대춘이라는 부동산을 하는 친구를 찾아가면 땅을 팔게 도와줄 거라며 번호까지 써놓았는데 저는 그 번호로 연락을 했고 남편의 이름과 땅 주소지를 대니 화들짝 놀라며 왜 이제서야 연락을 했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친구가 말하길 지금 그 땅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평당 4, 50만 원은 거뜬하게 쳐주고 있다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땅은 딱 1000평이었고 시세를 따져보니 대략 50억 정도가 되는 값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여보 고마워요. 나 살려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라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분에게 지금이라도 땅을 팔 수 있다고 하였고 제 상황을 얘기하니 땅을 사겠다는 사람과 함께 오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절 찾아온 남자 둘은 제가 처해진 상황을 보며 저를 도와주었고 갑을 깎거나 흥정하지 않고 제대로 쳐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게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였는데 3년 동안 두 자식놈들 다 얼마나 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남편이 있는 당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더라고요. 너무나 쓸쓸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함에 제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과 사진 그리고 화려한 조화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게 아들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곳 주변 부동산을 돌아다닌 거였어요. 아들들이 장사하고 있는 그 건물을 살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그 건물 시세를 알아보았는데 그 건물은 4층짜리 꼬마 빌딩이었고 시세로는 약 38억 정도 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여기랑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으니 외진 곳보단 시세가 좀 나간다고 했는데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빌딩을 은행빚 하나 없이 매매를 하였고 5개월 뒤에 있을 아들놈들 가게의 재계약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만 기다리며 아주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의족도 맞추고 재활치료도 하루에 4시간씩 하며 지팡이를 짚고 걸을 정도는 되었어요. 근데 그 5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아들놈들로부터 고가의 고기 세트를 받게 되었어요. 아들놈들은 건물 주인이 바뀐 걸 알곤 잘 보이려고 선물을 보낸 거였죠. 그 건물 주인이 지 애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제가 이런 자식들을 키웠더라고요. 남한테는 고가의 고기 선물 세트도 척척 잘 보내면서 지 애미는 씹다만 껌버리듯 버렸으니 이 얼마나 통곡할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5개월 뒤 저는 최고로 비싼 세단차를 빌렸고 기사까지 고용해 아들들의 가게로 향했어요. 그러니 아들놈들은 제가 온다는 시간에 맞춰 가게 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는데 그 모습에 치가 떨리더군요. 제가 차문을 열고 내리자 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마치고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놈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하며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는데 엄마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아들놈들에게 누구신데 나한테 엄마라고 하고 있냐고 대번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둘째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지금 이거 꿈이냐며 오두방정을 떨기 시작하는데 전 그런 둘째에게 까불지 말고 내 말 똑똑히 들어요. 난 오늘 당신네들하고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통보하러 왔고 여기 가게 전세 내놓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 내에 가게 빼주시죠. 라고 했어요. 그러니 첫째가 엄마 혹시 아버지 땅 그 땅 판 거야? 아니 그 땅 문서 모른다며? 라는데 이봐요. 지금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엄마 소리 집어치우라고 이놈들아. 니놈들은 애미가 다리 한쪽 없든 물에 빠지든 상관도 없는 놈들이잖냐. 그러니까 나도 이제부터 니들 내 자식 아니라 생각하고 남으로 대한다고. 그리고 상속 결격 사유로 니들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그리하라. 니들은 날 버린 인간 말종들이잖냐. 그러니 나도 날 버린 니들한테 상속할 이유가 없지. 더 이상 같은 말 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게 빼세요. 아 나가시라고. 라며 지팡이로 두 아들놈들 다리를 두세대 치고 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도 얼마나 몸이 떨리는지 몰랐죠. 혹여나 이것들이 제게 겁박이라도 할까 했는데 역시나 이 야근 놈들은 제게 바짝 엎드려 어머니 소리하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강경하게 가게도 빼고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어버리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지들도 애를 낳아보니 부모 심정을 알았다며 그동안 죽을 죄를 졌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고 찾아와 비는데 저는 그 꼴도 보기 싫어 연락처도 바꾸고 제가 사는 거처까지 아들놈들 모르게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른을 바라보며 종교활동하면서 봉사 다니고 있고요. 몸 관리하면서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대로 죽는 날까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친정 식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 다 해주며 살다가 제가 가진 돈 전부 다 기부하고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옛날엔 무조건 자식이 있어야 부자다 싶었는데
요즘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이런 자식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다 주지는 마시길 하는 마음에 제 경험 섞인 이야기를 해봅니다. 부디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